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딸의 고함에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예순이 되던 해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김이 오르다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나왔어요. 큰아들 재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딸 은지에게도 전화했지만 신호만 3번 가다 끊어졌고 막내 다은에게 보낸 문자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우편함에 꽂힌 건강검진 안내문을 보고 병원에 갔던 게 지난주였습니다. 강수연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아직 고혈압은 아니고 전 단계예요. 유산소 운동하세요. 특히 걷기나 등산 같은 거요. 마침 동네 복지관에서 주말 등산 모임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토요일 아침 10년 된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사줬던 옷이었어요. 색이 바랬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복지관 앞에는 벌써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한참 떨어진 곳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냥 돌아갈까 망설이던 그때 한 여자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이리 오세요. 조편성이 끝나고 저는 배정된 조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호입니다. 아, 네. 강수연입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천천히 오르면 돼요. 저희 조는 여유롭게 가는 편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산행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그가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건넸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처음엔 반도 못 올라가고 내려왔었어요. 진짜요? 네, 아내가 먼저 떠난 뒤에 처음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저도 남편이 3년 전에요. 우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서울 전체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답죠? 그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희 병원장님이 그러셨는데 등산이 도움이 됐다고.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산에 오면 조금은 잊혀진다고. 저도요,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산길 미끄러운 바위 앞에서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잡고 내려가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던가. 하지만 할 수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한참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덜 외로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60살 강수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홍조가 있었어요. 다음 주 또 가야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아침, 저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6시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화장을 하고 혼자 중얼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어 어제 백화점에서 산 새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낯익은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연 씨, 등산복 새로 사셨어요? 너무 예뻐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괜히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수연 씨. 돌아보니 태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색 등산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있었어요. 지난주 근육통 심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태호 씨는요? 저도 괜찮았어요. 오늘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가 미소 지었고 저는 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그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수연 씨, 물 챙기셨어요? 간식도요? 그럼요, 챙겼어요. 산행이 시작되자 지난주보다 한결 나았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지셨네요. 감사해요. 매일 걸었거든요. 대단하신데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체력 좋아지실 거예요. 쉬는 곳에 이르러 그가 배낭에서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수연 씨 드리려고 챙겨온 거예요. 등산할 땐 당 보충이 중요하거든요. 고마워요. 초콜릿을 받아 입에 넣으니 달콤했습니다. 그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수연 씨는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어요. 태호 씨는요? 저는 4년 됐어요. 여전히 힘드시죠? 그가 잠깐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 투병할 때도 힘들었지만 떠나고 나니 더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남편이랑 사이가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혼자 먹으면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등산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람들도 만나고 수연 씨 같은 분도 만나고. 마지막 말을 할 때 그의 귀가 조금 빨개졌어요. 제 얼굴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도 저를 신경 쓰고 있었구나. 정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김밥을 싸왔어요. 태호 씨, 이거 드세요. 지난번 초콜릿이 너무 고마워서 만들어 왔어요. 그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는데요? 다행이다. 저는 아직도 모양이 삐뚤한데. 우리는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자녀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산길, 이번엔 제가 조금 용기를 내어 미끄러운 바위 앞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 씨, 미끄러워서 그러는데 손 좀 잡아주세요. 그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2번째, 3번째, 4번째 토요일이 흘렀습니다. 관악산, 수락산, 인왕산. 다양한 산을 오르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산책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정수 씨를 만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집에 들른 딸 은지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으시네요. 화장도 하시고.
그냥 건강관리 좀 열심히 하고 있어.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은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애써 화제를 돌렸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설렘을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태호 씨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등산 모임이 없는 격주 토요일, 우리 둘이서만 산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새로 산 연분홍색 등산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남한산성 입구에서 태호 씨를 만났어요. 그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멋졌어요. 안녕하세요, 수연 씨. 안녕하세요, 태호 씨.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둘만 있으니 조금 어색하면서도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남한산성은 평평한 길이 많아 걷기 편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가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으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수연 씨 만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매주 토요일만 기다려지고 수연 씨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그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죠? 우리 나이에. 아니에요.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태호 씨 만나는 게 정말 좋아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등산할 때처럼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수연 씨.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 씨의 문자였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또 만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 토요일 꼭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 등산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태호 씨를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 지난주 둘이서만 만났던 게 생각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연 씨, 지난주 남한산성 어떠셨어요? 회원 한 분이 물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네, 남한산성이요? 아, 태호 씨가 그러던데요. 지난주에 수연 씨랑 남한산성 갔다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와 태호 씨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둘이서 가셨어요? 그래요? 다들 몰래.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무리 뒤편에 서 있던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조미란 씨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표정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스쳤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시선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태호 씨와 조금 떨어져서 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회원 한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 씨, 태호 씨랑 사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 않은데요. 둘이 매주 손잡고 다니고 지난주엔 저희 모르게 남한산성까지 갔잖아요. 그건 그냥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태호 씨 좋은 분이시잖아요. 수연 씨랑 잘 어울려요. 그녀는 응원하는 듯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문나서 아이들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산 후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이세요? 조금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제 딸한테도 아직 말 안 했거든요. 태호 씨 따님도 모르세요? 네, 말하기가 좀... 아빠 여자 만난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몰랐던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막걸리 집에서 뒤풀이가 있었는데 저는 몸이 피곤해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회원분이 지나가듯 흘린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미란 씨가 예전에 태호 씨한테 관심 있었잖아요. 몇 번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그랬는데 태호 씨가 거절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설마 그게 뭐 그리 큰일이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열었다가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와 태호 씨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찍어서 올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분 결국 사귀시네요. 축하드려요. 라는 훈훈한 댓글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낯선 계정 하나가 남긴 짧은 댓글 하나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자식들은 아나 몰라. 그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큰딸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야 왜 이 시간에?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요. 은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은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핸드폰 화면에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저와 태호 씨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엄마 등산 모임 단체방에 올라온 거 제가 우연히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지야, 이건... 엄마 남자 만나시는 거 맞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은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조금 높아진 목소리에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응, 맞아. 은지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알아요? 근데 뭐요?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0년 같이 산 아빠는 그럼 뭐가 돼요?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은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은지가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재경과 막내딸 다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쁜 걸 보니 급히 달려온 것 같았어요. 누나가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경이 거실로 들어오다 말고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잠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예요? 응, 엄마 남자 만난대.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새아이가 저를 둘러싸고 앉았어요. 마치 죄인 신문하듯이요. 엄마 누구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재경이 물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 윤태호 씨라고 좋은 분이야. 나이는요? 62이야. 엄마, 그 사람 재산 확인하셨어요? 재경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재산? 그게 무슨... 엄마, 요즘 60대 남자들 중에 과부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 많아요. 처음엔 다정하게 굴다가 나중에 돈 뜯어가는 거예요. 재경아, 태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은지가 거들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한날 만났다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엄마,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집은 있어요? 빚은요? 은퇴한 교사고 연금 받으면서 산다고. 연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자녀들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대. 부인은 4년 전에 돌아가셨대. 재경이 비웃었어요. 엄마, 그게 진짜인지 확인했어요? 요즘 결혼 사기꾼들 다 그렇게 말해요. 아내 사별했어요. 외롭습니다.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태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그 사람이 먼저 접근했어요? 아니면 엄마가 먼저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이 조여오듯 답답해졌습니다. 그때까지 말이 없던 막내 다은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그 사람 좋아하세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희는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어요. 근데 엄마도 사람이잖아. 외로울 수 있어. 외로우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이번엔 은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바쁘잖아. 참고 있던 말이 튀어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다잖아. 제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남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요? 재경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태호 씨는 나를 이해해줘. 같은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니까. 근데요, 엄마. 재경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엄마 얼굴부터 찾던 사람이고, 주말이면 무조건 엄마랑 시장 가고 산책 가고. 재경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웃으면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좋아했잖아요. 옆에 있던 은지도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아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래서 재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아빠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경이 다시 말했어요. 인연이 짧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아빠가 너무 선명해요. 아빠랑 엄마가 같이 있던 모습이 아직 그대로인데 엄마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상상하면. 재경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배신 같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엄마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은지가 급히 덧붙였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왔어요. 아빠를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가 벌써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였다는 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아빠를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것 같아서요. 막내 다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아직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목소리랑 부엌 냄새랑 저녁 먹는 시간까지.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다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재경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이건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재경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만나시면요. 저희는 엄마가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대답 지금 꼭 해야 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다. 숨이 막혀왔어요. 나가줄래? 엄마 혼자 좀 있고 싶어.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씩 신발을 신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지키려는 아이들과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한 나 사이에서 그날 밤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오래도록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만나지 말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태호 씨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외로움이 다시 예전처럼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등산 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조미란 씨는 태호 씨 옆에 슬쩍 앉았습니다. 태호 씨, 요즘 힘드시죠? 조 여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수연 씨랑 그렇게 됐다면서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연 씨가 예전부터 좀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다고. 태호 씨 연금 받으시는 거, 은퇴하고 받는 퇴직금, 이런 것도 이미 다 알아보셨을걸요? 태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설마요. 수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뭐 없는 말 지어내겠어요? 저도 다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그냥 태호 씨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태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조미란 씨는 또 다른 곳에서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저와 가깝게 지내던 회원의 연락처를 통해 그녀는 은지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은지 씨 되시죠? 저는 등산 모임에서 어머님 뵙던 사람인데요.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사실은요. 윤태호 씨라는 분이 이 모임에서 좀 유명해요. 예전에도 사별하신 여자분들한테 접근해서 돈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지 씨도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은지는 그 전화를 받고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저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든 사정을 전혀 모른 채 그저 태호 씨가 그리운 마음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30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태호 씨 딸 현서라고 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현서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현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정하시고 말도 부드럽고 배려도 많으세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함께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분이에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쭤도 될까요? 요즘 아버지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서요. 어머니가 아버지 연금이랑 재산 쪽을 알아보고 다니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등산 모임에서도 그런 소문이 좀 있다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는데. 현서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도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비슷한 얘기가 들려오니까 걱정이 돼서. 어머니도 그때 저희 어머니처럼 아버지가 힘들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재산이니 연금이니 그런 건 여쭤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태호 씨한테 그런 걸 왜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건지 저야말로 궁금해요. 현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걸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등산 모임에서 가깝게 지내던 회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요즘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있나요?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조미란 씨가 여기저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수연 씨가 태호 씨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조미란 씨. 등산 모임에서 태호 씨에게 몇 번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그 여성. 그날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유독 서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가슴 밑바닥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이런 거짓말로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걸까요? 저는 곧장 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태호 씨, 저 수연이에요. 아, 네. 태호 씨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에 대해 이상한 얘기 들으셨죠?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수화기 너머 태호 씨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태호 씨와의 통화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결국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조미란 씨가 올린 글이었어요. 요즘 우리 모임에 여러 안 좋은 얘기들이 도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행동합시다. 라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글이었지만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니 제 이름과 태호 씨의 이름이 은근히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오랜만에 다시 등산 모임에 나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호 씨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회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져 있다는 걸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피했고 몇몇은 소곤거리며 저를 희끗거렸습니다. 태호 씨는 그날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리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리더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조 여사님이 좀...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호 씨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산 정상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 손을 잡고 걷던 뒷모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죄가 되는 걸까? 그러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수연님 맞으시죠?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태호 씨 아들이에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태호 씨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1시간 후 그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진중한 인상의 청년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그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얼마 전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도 뜸해지시고 표정도 어두워지시고 그러던 중 조미란이라는 분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이어갔어요. 그분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몇 번 호감을 표현하셨다가 거절당하신 적이 있대요. 그 뒤로 아버지랑 어색해지셨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갑자기 밝아지시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 그분이 아버지한테랑 저희 누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다녔는지 대충 알아냈어요.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한테는 어머니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저희 누나한테는 아버지가 예전에도 사별한 여자분들한테 접근해서 돈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혁 씨,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아버지랑 누나가 이미 그 말을 믿고 계신데. 준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좀 모아뒀어요. 조미란 씨가 다른 회원분한테 보낸 문자 캡처본이랑 누나한테 전화했다는 통화 기록도 확인했고요. 이번 주 등산 모임에서 다 같이 계실 때 밝히려고 해요. 어머니도 그때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꼭 갈게요. 준혁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태호 씨는 이미 저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가 풀릴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태호 씨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저 억울한 오해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모임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내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준혁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이 오히려 더 큰 소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태호 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렸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행을 시작하기 전 준혁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상에서 다 같이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호 씨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걸었어요. 조미란 씨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다른 회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그런 거짓말이 숨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윤태호 씨와 강수연 어머니에 대해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근원을 알아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회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조미란 씨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조미란 여사님이 다른 회원분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연 씨가 태호 씨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누나한테 전화하셔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별하신 여자분들한테 접근해 돈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신 통화 내용을 누나가 정리해둔 메모입니다. 좌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조미란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 그건 저는 그냥 걱정돼서. 조 여사님, 준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이었다면 저희 아버지나 저희 가족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야죠. 왜 사실 확인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셨나요? 조미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른 회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조 여사님한테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 또 다른 회원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수연 씨는 그럴 뿐이 아닌데. 여기저기서 비슷한 증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미란 씨의 얼굴은 이제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 순간 태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미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여사님, 저한테 수연 씨가 제 재산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셨죠?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조미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호 씨 그건... 됐습니다. 태호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 여사님 말씀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오해부터 했어요.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괜찮아요, 태호 씨. 저도 그 상황이었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수연 씨를 의심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주변의 회원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두 분 오해 푸셨네요. 다행이에요. 조미란 씨는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짐을 챙겨 먼저 하산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등산 모임에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이간질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 씨의 딸 현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에요. 현서 씨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해해요. 현서는 한참을 흐느끼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다독여 주었어요. 오해가 풀리고 나니 오히려 태호 씨 가족과 저 사이에 더 깊은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에 대한 나쁜 소문은 다 거짓이었다고, 시간 있을 때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재경과 은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은에게서만큼은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인 거 알겠어요. 근데 언니 오빠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며칠 뒤 태호 씨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요. 오해가 풀린 이후 저와 태호 씨는 예전보다 더욱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을 올랐고 평일에도 가끔 전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조밀한 시 사건 이후 등산 모임 분위기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회원들은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재경과 은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막내 다은은 가끔 전화를 걸어 태호 씨는 잘 지내시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수연님 되시죠? 여기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윤태호님 보호자 되시나요?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등산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시고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저는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태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산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렇게 건강해 보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복도에는 이미 준혁과 현서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저를 보고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아버지는요? 어떠세요? 지금 검사 중이세요. 의식은 있으신데 많이 놀라셨어요. 현서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고 협심증 의심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나와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협심증 초기 증세로 정밀 검사와 며칠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옮겨진 태호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 씨,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태호 씨,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쓰러지는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수연 씨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태호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났으면 수연 씨한테 제대로 마음 표현도 못하고 갈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 씨, 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요, 태호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병실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준혁과 현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이렇게 서로 아끼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오해했던 게 정말 죄송해요. 며칠 후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태호 씨를 간호했습니다. 죽을 챙겨오고 손발을 주물러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태호 씨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연 씨 아니었으면
저 정말 외롭게 병실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태호 씨 옆에 있는 게 저한테는 더 큰 의미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재경과 딸 은지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경아, 은지야, 여긴 어떡해? 다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태호 씨분 쓰러지셨다고. 은지가 조심스럽게 태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인사드린 적은 없지만 걱정돼서 와봤어요. 재경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태호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연 씨 아들 재경입니다. 태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재경이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재경아,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엄마 마음 몰라드렸던 것 같아요. 은지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조미란이라는 분 얘기 다은이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잘못 알고 오해했던 것도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희 마음도 이해해. 아빠 생각하는 마음이었잖아. 재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이번에 태호 씨분 쓰러지셨다는 얘기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또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말에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경 씨, 은지 씨,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어머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경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믿어보려고요. 그날 밤 태호 씨가 퇴원을 앞두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 이번 일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하는지.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서로에게 더 솔직하고 더 가깝게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호 씨가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챙겨 먹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그의 집에 들러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애들이랑 수연 씨 애들이랑 다 같이 한번 만나는 자리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다 같이요? 네, 이번 일 겪으면서 느꼈어요.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제까지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지낼 순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재경과 은지 모두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병실에서의 일 이후로 아이들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한정식 집을 예약해 양가 자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처음엔 다소 어색했습니다. 재경, 은지, 다은, 그리고 준혁과 현석까지 5명의 자녀들과 저희 2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입니다. 수연 씨 큰 아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준혁입니다. 태호 씨 아들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지난 날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 만나시는 건 아닐까 하고. 은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한테 속으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죠. 다들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께 찾아가서 신뢰되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현서 씨. 마음도 이해해요. 아버지 걱정되는 마음이었잖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태호 씨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역시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어요. 태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쓰러지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수연 씨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걸요. 그가 자녀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두 사람, 재혼은 서두르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걸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테이블 위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재경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100% 편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엄마가 요즘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는지 저희도 다 느꼈어요. 그리고 이번에 태호 씨분 쓰러지셨을 때 엄마가 그렇게 애타하시는 모습 보면서 알았어요. 두 분 진심이시라는 거.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아빠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엄마 인생에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진작부터 응원했어요. 축하드려요. 준혁과 현서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태호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 재경이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재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니까요. 태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행복해요.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 다은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도 기념이잖아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첫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태호 씨. 이제야 비로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게 됐어요. 6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태호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에서 그리고 평일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더욱 깊은 정을 쌓아갔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편안해졌어요. 재경은 가끔 먼저 전화를 걸어 태호 씨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어봐 주었고, 은지는 명절에 태호 씨를 자연스럽게 초대하자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태호 씨와 함께 마당이 있는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 씨, 우리 이제 같이 살까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서로를 향한 마음이 확고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함께 살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수연 씨 얼굴 보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태호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불러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은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축하드려요. 재경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대신 자주 놀러 갈게요. 며칠 뒤 저는 오랜 세월 함께했던 큰 짐들은 그대로 정리해두고 옷 몇 벌과 소소한 생활용품만 챙겨 태호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여기 이제 우리 집이에요. 태호 씨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은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가끔 무뚝뚝해졌고 저 역시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좋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밤의 적막함 대신 옆에서 코 고는 소리마저 위안이 되는 그런 일상이었으니까요. 2달 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여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정원이 예쁜 레스토랑을 빌려 소박한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재경, 은지, 다은, 준혁, 현서까지 모두 모여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재경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다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셔서 좋아요. 식사가 끝난 뒤 태호 씨와 저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 있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나랑 이렇게 살기로 한 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당신도 불완전하고 저도 불완전하고.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덜 외롭잖아요. 태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덜 외로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며칠 후 주말, 우리는 함께 처음 만났던 그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처음 조가 나뉘어 서로 인사를 나눴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정상에 올라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수연 씨 손을 잡았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냥 등산이 힘들어서 잡은 손이었는데 지금은 평생 놓고 싶지 않은 손이 됐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60의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던 그 시절의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에는 그리고 행복에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요.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들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태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앞으로도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만의 속도로 함께 걸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태호 씨.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우리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예순에 다시 피어난 이 작은 사랑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라 믿으면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생의 한 장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